저는 포스코에서 출하 운영 팀장하고 전략기획 업무도 1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스마트 물류 관련해서 담당 팀장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그 여기에서 적혀드린 대로 ESG 경영 관련해서 담당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좀 상세 설명을 드리면 포스코 터미널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지난 12월 31일까지 포스코를 근무를 하다가 1월 2일부터 포스코 터미널로 이제 합치게 됐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물류 사업의 재편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포스코 그룹 내에 있는 인력과 조직은 포스코 터미널로 통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이슈 그리고 관심 사항,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가 논문도 관련해서 쓰기도 했지만 저희 현업을 하면서 그 재밌는 물류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그 프랙티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SG 경영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뭐 대부분 저도 이제 좀 알아보니까 대부분 즉 그 녹색 경영 위주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련해서 가르치는 교수님도 제가 쭉 찾아보니까 녹색 경영 위주로 다 ESG 전공이라고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저는 그럼 S 즉 이제 소사이어티 책임 경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임 경영 위주의 또 전공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 저희 포스코 그룹의 물류 자회사 신설 관련해서 많은 이슈가 됐는데요. 요건을 프랙티스로 해가지고 ESG 경영에 지속 가능한 특히나 이번에 세미나 주제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물류 생태계 구축이잖아요. 우리 앞으로 물류 생태계 구축을 뭐 기술적인 앞서 발표해 주신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ESG 경영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뭐라 그래야 되나 공급망에서 그 전체 파이를 키우는 그런 사업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지만 그거는 우리 화주나 혹은 이자 물류 회사 혹은 그 물류 회사도 삼자 물류 최근 나오는 사자 물류 회사 각각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류 지금 저희가 이 사례 조사를 할 때 2020년에 그 물류 전망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물류 전망이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커머스 성장이나 뭐 아마존 쿠팡 이런 성장을 봤을 때 우리 예상외로 더 큰 성장을 이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작년에 해운시황 급등 혹은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을 바라봤을 때 이 위기이자 기회, 뭐 흔히 말하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저희 포스코 그룹에서 물류 회사를 만든다고 하니 그때는 좀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21년 넘어오면서 물류 회사들이 뭐 엄청난 수익을 특히나 해운업이나 이런 쪽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 조금 이제 잠잠해지시더라고요. 그때 주장하셨던 저희랑 대립하거나 혹은 반대 주장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자 물류, 포스코 그룹은 이자 물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자 물류, 즉 이제 전혀 상관없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제3의 물류 기업이 물류를 해오는 이런 도식을 미리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물류를 이해하고 있어서 이걸 넣을까 말까 했는데 이 설명을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그 뒤에 얘기하시는 주장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업계가 포스코한테 뭐라고 했냐면 물류 자회사 설립 철회하라. 이게 포스코 물류 자회사 설립을 하면 그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뭐 전체 국가적으로 뭐 피해를 줄 거다, 악영향을 줄 거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했고 자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뭐 여기 보시다시피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한국해양총연맹이라는 데서 그 합동 기자회견에서 20년 기준입니다. 뭐 여전히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시기적으로 정부 정책 차원에서 도저히 납득이 힘들어. 왜냐하면 이 시기에 코로나가 막 시작돼서
해운, 물류 이런 쪽이 되게 바닥을 칠 때거든요. 이 시기 이제 바뀌었죠. 21년 넘으면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이런 시기적으로 다들 어려울 때 왜 이런 걸 만드냐, 대기업이. 그리고 두 번째로 대기업이 골목 상권 침해한다. 물류업 넘보지 말라. 부가가치 창출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에 반해서 포스코가 왜 만들려고 하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다 힘들었잖아요. 포스코 그룹도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또 사상 최대 이익을 마찬가지로 얻었거든요. 지난해. 근데 그때 어려웠기 때문에 포스코의 본연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저는 이제 거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포스코 이제는 포스코 제품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이제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좋은 가격에 더 싼 가격에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퀄리티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큰 경쟁 상대이자 시장인 중국을 간과할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유럽, 미주에 있는 그런 경쟁사들도 상당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데 제품 경쟁력은 이제 큰 차이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경쟁력이 뭐냐? 결국 물류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단순히 물류비 혹은 뭐 납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물류 서비스거든요. 물류 서비스라는 게 다양한 내용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운송 품질. 왜냐하면 철강이라는 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무슨 품질이 필요해 하지만 그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자동차에 인수할 때 인수 거부도 하시잖아요. 약간의 기스나 아니면 도장이 잘못돼도. 근데 그 철판에 포스코 철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아이폰 D판에도 포스코 그 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르시죠? 근데 기스 나 있으면 인수 거부하거나 반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포스코 경쟁은 이제는 뭐 단순히 이제 철강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아이폰, 가전 이런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야까지 다 퍼져 있는데 그 경쟁을 단순하게 물류비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는 그런 뭐라 그래요? 대승적 차원에서 물류 회사가 필요하다. 다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전략적 판단이 있었죠. 제가 이거는 뭐 방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포스코가 물류회사 만들면 단순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그룹만 좋아지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 주장은 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주장과 주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장은 포스코는 물류 파트너사들이랑 함께 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주장한 거는 그리고 더불어서 국가 산업의 발전을 하겠다. 그런 거를 좀 증명을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앞선 기사 내용이 20년 기사인데 21년에 제가 아직 포스코일 때 저희 포스코 그 CEO 직속으로 물류사업부라는 부사장 단위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룹사 물류를 통합 관리하면서 서비스를 올리고 물류 파트너사들과 장기 파트너십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 증명을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신문에 검색해 보시면 중소기업 합적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무역협회랑 그 해운 시황이 급등하던 시기에 포스코에 그 뭐 크고 무거운 화물을 싣고 나니까 약간의 스페이스가 남는 거를 중소기업한테 합적 지원을 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혀 포스코랑 상관없이 이익이랑 상관없이 포스코가 차터링하는 선사하게 한 차터링한 배에 그 남는 스페이스를 우리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한테 지원을 했던 사업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와 더불어서 최근 화두인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는 LNG 추진선, 즉 벙커 CU를 쓰지 않고 LNG 연료를 쓰는 추진선을 선사한테 만들도록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비용에 기한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한 사업이 있었고요. LNG 트럭도 작년에 최초로 거의 국내 최초에 가깝게 뭐 일부 그 테스트용으로 들어온 거 외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LNG 트럭을 저희 타타 대우랑 같이 도입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해운업계 주장에 대한 저희 반론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업계는 왜 반대를 할까요? 제가 해운업계에 그분들이 주장이 뭐 정의롭지 않다, 뭐
부당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고민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요구사항이 뭔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김인현 교수라고 고대 법대 교수님이 계신데 논문을 쓰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이자물류 회사의 법적 지위와 개선 방안. 해운업계의 주장의 뭐 상당한 부분을 김인현 교수님께서 이제 이론적인 그런 지질 그 배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도 딱히 이자물류가 안 된다라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자물류 때문에 국적 선사 특히나 아까 해운법 교수님이다 보니까 국적 선사의 보호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자 물류를 좀 어느 정도 좀 혜택뿐만 아니라 좀 강제할 수 있는 규정, 국적 선사에 배당하는 부분 그리고 운임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자료를 보완해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이자 물류를 좀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주장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돼 있네요. 대형 3PL 종합물류회사로 이자 물류를 성장하게 해야 된다. 제가 뭐 특정 부분 발췌해서가 아니라 좀 중간에 생략은 했지만 이런 주장도 하셨고 더불어서 국내 외항 전기 화물 운송업자 즉 해운업이죠. 해운업이 종합물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 주장이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만 대승적인 그 정반 합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거를 또 이분 논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아까 나름 ESG 그러면 저도 전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뭐 너무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제가 동반성장 아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동반성장에 대해서 공급사슬상의 그 화주 기업과 물류 파트너사 간의 동반성장이 과연 어려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좀 써봤습니다.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 설문을 했던 구조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설문을 했던 그 대상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들을 조사를 해서 썼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반성장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파트너십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SCM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 의외로 아마 예상 못하신 사실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설문을 조사해서 구조방정식을 해서 돌려보니까 놀랍게도 여기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우리 동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물류 파트너사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간접적인 지원, 신뢰 그리고 뭐 직접적 돈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전체 공급 사슬의 성과에 올라간다라고 그분들이 저한테 회신을 주셨어요. 여기 좀 밑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 당시에 뭐 포스코에 근무하면서도 그 포스코 인터라는 저희 계열사의 파견 근무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주 기업 2군데, 포스코의 화주 기업 2군데, 그리고 2개 화주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물류회사 46개사를 설문을 돌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 외의 답변을 받으면서 저도 상당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고요. 제가 동반 성장이 과연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방법이 즉 파이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더 큰 파이를 만드는 게 과연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물론 샘플링하고 포스코의 포스코 그룹에 국한되어 있는 물류 파트너사들의 결과물이지만 아마 이제 일반화를 좀 시켜가면서 좀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동반성장 정책들 즉 그 화주 기업, 대기업의 혹은 이자 물류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화주 기업 역할도 하니까 동반 성장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즉 처음에 화두로 말씀드린 책임 경영, 대기업, 이자 물류 기업들의 책임 경영이 필요하고 그걸 주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반 성장의 간접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이 더 강화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 파이가 커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린 포스코는 물류회사들이랑 나눠 먹고 뺏어 먹고 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는 포스코 그룹 뭐 혹은 삼성, LG는 삼성은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랑 경쟁하고 있고 아이폰은 그 공급사슬 세계 최고의 공급사슬 구축하고 있잖아요. 삼성의 공급사슬과 애플의 공급사슬 간의 경쟁이지 삼성과 애플 간의 단순 공급사슬 그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같이 경쟁, 우리 파트너사들이랑 신뢰를 가지고 롱텀 릴레이션십을 구축해야 서로 경쟁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기 제가 이제 좀 발췌는 안 했지만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좀 이 확신이 들게 화주 기업들이 이렇게 대부분 그 ESG 경영 요즘 화두가 되지만 이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도와줘야 된다. 뭐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의 퍼주기식 일방적인 퍼주기식으로 좀 불안해하는 대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대기업 근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회 공헌 아니냐, 사회적인 지원 아니냐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는 장기적으로 못 가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지표를 통해서 대기업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제도적인 혜택을 주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우리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특정 물류 기업과 포스코 그룹이 만들고 있던 자회사 간에 이게 과연 갈등이 네 거냐 내 거냐 뺏는 관계가 아니라 큰 파일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원래 이제 저희 포스코 홍보 영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주장과 주장이 있었다 정도 되고 또 이 파트 2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포스코 그룹과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포스코 터미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포스코 그룹이 이런 대회 행사 참여를 되게 제한적입니다. 아마 정보를 찾으시기 되게 어려울 건데 이번 기회가 됐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건 좀 예전 자료긴 한데 13년 연속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이 됐었고요. 우리 당연히 잘 아시는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을 베이스로 국내 그룹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 세계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각지도 못한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주대우 즉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저희 계열사로 있기 때문에 글로벌 네트워크가 아마 국내 어느 기업보다 거의 삼성에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주대우가 가진 네트워크가 결국 포스코의 네트워크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ESG 경영이라는 거를 포스코 그룹은 한 지금 2017년, 18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이름이었죠. 기업시민이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제가 담당하는 팀이 기업시민 ESG 이 두 가지를 맡고 있거든요. 기업시민 ESG 얘기를 다 아시니까 그럼 기업시민이 뭐냐? 여기에는 기업시민 5대 브랜드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people, society, business 그러니까 people 사람들, 직원들과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society 지역 사회와 같이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위드 포스코 해서 동반 성장해야 된다. 이미 16년, 17년 돼 있었고 지금 포스코 그룹 내부적으로는 동반 성장 베너핏 쉐어링 프로그램도 벌써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ESG 그 화두가 되면서 ESG 경영이 되게 중요한 경영 전략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가장 빠르게 적용해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1년에 ESG 등급을 A+ 받은 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 두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포스코 터미널입니다. 포스코 터미널은 자회사 만든다고 한 지 벌써 2년 넘었는데요. 자회사 만드는 아까 필요성, SCM 간의 경쟁에 대해서 우리 포스코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도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더 큰 관점에서 최고 경영층에서 결정한 게 단순히 물류만 본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물류만 이렇게 재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1월 28일 포스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포스코는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했고요. 3월부터 이제
지주회사 별도 분리를 하게 되는데 포스코 터미널만 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상사의 영업 업무 위주로 업무를 모으고 있고요. 포스코 건설, 포스코 케미칼, 이제 수소 사업까지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포스코 그룹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능 단위별로 업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코 전체의 경쟁력을 가지면서 우리 그 서플라이 체인 안에 업스트림에 계신 물류 파트너사들, 다운스트림에 계신 물류 파트너사 혹은 협력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고객사, 우리 물건을 구매하는 최종 고객사까지 전체 파이, 전체 경쟁력, 더 좋은 제품을 더 좋은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포스코 터미널이 설립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의 하나의 제도를 좀 소개를 드리면 포스코가 뭐 다양한 계약제도 입찰 많이 하잖아요. 뭐 공정한 입찰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낫고 더 합리적이고 물류 파트너들이랑 상생할 수 있는 동반 성장 운영 방안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여기서 좀 더 어떤 의미에서 자랑스럽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제도가 저가 제한 낙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물가 인상 그리고 유가 인상 이런 걸 반영하되 그 만약에 덤핑을 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뜨립니다. 그거는 출혈 경쟁은 결국 포스코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회사에도 도움이 안 되고 혹은 또 다른 협력사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가 제한 낙찰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 장기적으로 그 성장을 함께 하겠다. 그리고 좀 제한되지만 제한 경쟁 입찰 형식을 좀 많이 갖추고는 있긴 하나 포스코랑 같이 일한 협력 업체들 한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50년 됐거든요. 지금 합병되어 있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포스코 첫 출하부터 같이 거의 그 시기부터 50년이 됐습니다. 50년 동안 파트너십 구축한 국내 회사, 물류회사들이랑 한 회사 몇 군데 될까요? 뭐 여러분 다 물류회사들 웬만한 물류회사 다 같이 일하고 있거든요. 동방, 뭐 아까 방금 말씀 CJ 대한통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해외 지역에는 뭐 여러 가지 삼성 쪽도 같이 뭐 왜냐면 프레이트 포워딩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도 좀 많이 일하고 있고 중소 물류업체들, 포워딩사도 다 같이 일하고 있고요. 다 장기 파트너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제가 이제 다녀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뭐 단순히 주주 이익 극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최대화하는 거를 하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 또 그게 결국은 선순환이 돼서 포스코도 좋아지고 물류 협력사도 좋아지고 결국은 고객사까지 좋아지는 그런 물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주장 혹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년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건 저 지난 연말에도 저희 사장님이 발표했던 자료인데 간략하게 랩업 형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LNG 추진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죠. 그리고 그 AMP 설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육상 전원 공급 장치라고 그 친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육상 전원 공급 장치는 뭐냐면 선박이 뭐 물건을 내리고 올릴 때 그 단순히 싣고 온 게 아니라 대기할 때도 계속 엔진을 돌리고 벙커 시를 떼다 보니까 그게 정제되지 않아서 많은 환경 오염을 내는데 그 왜 돌리냐면 그 배가 서 있을 때 전기가 필요한데 그거를 기름을 떼서 돌리거든요. 근데 그걸 전기를 넣어서 하는 장치를 포스코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해서 그 선박에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사한테 하라 그러면 안 해. 좀 자기네들 비용 부담이 단순히 올라가니까 안 하는데 그러면 포스코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거기서 비용 절감되면 좀 일부 그 쉐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 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 화물 트럭 뭐 40톤짜리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24톤 정도 끄는데 그 화물 트럭이 경유 트럭 한 1억 8천 하거든요. 근데 LNG 트럭 뭐 수소 트럭 하면 좋겠지만 아직 개발도 안 됐을 뿐더러 LNG 트럭이 한 2억 2천 정도 하는데 그 4천만 원 부담되잖아요. 그거 포스코가 부담해서 그 차액을 부담해가지고 쉐어하는 식으로 좀 도입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중소 영세 운송사들은 어렵거든요. 그 비용이 결국 몇 천만 원, 장기적으로는 이게 좋은지 알아도 그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선행적으로 도입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과 그들도 우리를 믿으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합적 배선 이런 거를 해서 좀 좋은 정부에서 좋은 평가 혹은 중소기업에서 좋은 평가도 같이 받았었고요. 코로나 때는 긴급 구호 물품도 저희 어차피 가니까 우리 해외 법인 쪽에다가 같이 이런 구호 물품 실어 보냈었고 요소수 부분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도움을 받아서 확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최근에 제일 1월 말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물류 포스코가 그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제적으로 좀 도입을 작년에 검토를 해서 테스트를 해서 도입을 했고요. 운송사한테 도입을 해라. 도입하면 페이버를 주겠다. 그래서 운송사들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니까 이런 거를 소개를 드리고 좀 확대하는 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대하면 좀 더 좋은 기회를 얻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요. 포스코 터미널의 성장 방향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결국 스마트하지 않은 회사는 할 수는 없고요. 포스코 그룹에서 추구하는 바는 단순히 다른 물류 회사들을 경쟁해서 뺏기는 이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식의 사회적 가치를 올릴 거냐. 다만 그 기술적으로 스마트 물류라는 그 방향을 그 하나의 툴이라고 보고요. 그 결과로서 서비스도 올리고 친환경 물류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포스코 그룹 전체의 본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저희 성장 방향을 잡았는데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하고 싶은 부분까지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잡아놨죠. 이게 전부 다 스마트 물류가 구현되지 않으면 아까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이게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방향이 이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뭐 프랙티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회사 소개 겸 자랑 비슷하게 했는데 이게 뭐 100% 정답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의 방향이다. 다만 산업계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터미널이 하는 게 이 정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시간 조절 이런 거를 좀 많이 의식을 하곤 했는데 적당한 시간에 끝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